안녕하세요. 전 식이약 안전 전문 강사 허혜연입니다. 오늘 저는 임신부님들에게 식이약 안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요. 첫 번째, 임신하셨을 때 임신 주기별 식생활 가이드, 임신 기간 중에 복용 금지 의약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산 후에도 모유 착육이라든가 분유, 젖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식이약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주기별 식생활 가이드입니다. 일단 임신부 식생활 지침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체중 증가를 위해서 알맞게 먹는 것입니다. 사실 임신부님들 보시게 되면 식사를 한 번에 2끼 이상, 3끼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두 태아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태아가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그리고 채소, 과일 등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뼈 성장, 그리고 임신부님들의 그 골격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 3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고혈압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제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엽산이라는 영양소는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됩니다. 특히 엽산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비타민 B군 중의 하나로서 태아의 척추나 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임신 중기나 후기에도 중요하겠지만 초기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될 때에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임신을 예상을 하시고 있으실 때부터 엽산은 가급적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엽산의 복용량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섭취하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엽산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엽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닭, 간이라든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식품에 좀 엽산이 좀 많이 있고요. 시금치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같은 초록색 채소에도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엽산 같은 경우에는 임신 1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매일 드셔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에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태아의 영향 같은 경우에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엽산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에는 조산이라든가 체중 미달 아니면 성장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부족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결핍될 경우에는 신경계에 결손을 주거나 문해증 같은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엽산 보충제라든가 아니면 식품을 통한 추가적인 엽산 섭취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엽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영양소는 철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철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성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산소를 운반하는 영양소가 철분밖에 없기 때문에 태아와 태반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태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활발한 대사작용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도 만들어야 되고 근육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분의 그 요구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철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나 중기나 후기 모두 이제 좀 매일매일 챙겨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철분 같은 경우에 특히 또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철분 보충제로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 그리고 고기 제품에서는 철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 바닷가지에서 가장 많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기 같은 것을 못 드실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럴 때는 돌나물이나 마늘 아니면 시금치 같은 것에도 철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를 통해서도 철분을 섭취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채소를 통한 섭취를 하실 경우에는 고기보다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감안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뼈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뼈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 아니면 뇌 전달 물질을 방출하거나 심장을 조절하거나 혈액 응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도 임신 중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서 하루 3잔 정도면 칼슘의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유를 통해서도 섭취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뼈라든가 치아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태아가 이제 만약에 영양소가 없을 경우에는 임신부님의 그 칼슘을 뽑아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칼슘 양이 모자르지 않도록 섭취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칼슘 급원식품 같은 경우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우유와 멸치 제품입니다. 칼슘의 보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되시고요. 멸치가 비린내가 나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꽃새우라든가 두부를 통해서도 칼슘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예비맘을 위해서 하루 식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단 3끼를 드시는데요. 밥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 한 공기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단 같은 경우에 사실 임신하시기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 초기는 거의 임신 전과 마찬가지로 드시되 중기에서는 열량을 340kcal 정도 추가해서 드시면 되십니다. 이 340칼로리 정도라고 하면 보통 밥 한 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450kcal 정도 더 드셔주면 되는데 이거 450kcal 같은 경우에는 밥 한 공기와 우유 한 컵 정도를 추가하시면 좀 한 450칼로리 정도 됩니다. 너무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성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하루 식사 구성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예비맘을 위한 간식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같은 경우엔 구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구토가 심하시다 싶을 경우에는 바나나를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로 해소라든가 기분 전환에 많이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드시면 좋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열량도 낮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유산균이라든가 아니면 요구르트 제품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섭취해 주시면 임신 중에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호박 같은 경우에도 식이섬유소도 많고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칼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멸치 같은 경우에는 칼슘 섭취로 그냥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뭐 멸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 드시기보다는 그냥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는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식품 같은 경우에는 푸른이라는 건자두입니다. 건자두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또 철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철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면서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이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임산부님들의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바나나를 드시면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입덧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스꺼운 요인을 피하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좀 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토나 메스꺼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량 섭취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고 간식을 통해서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무래도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구토라든지 입덧이 좀 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입덧도 심하고 구토도 심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셔도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게 예방을 위해서 좋고요. 또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 꼬박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입덧이라고 해서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에도 안 좋고 임신부님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는 조금씩이라도 거르지 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임신 중에는 주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흡연인데요. 본인이 흡연을 하시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도 태아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저치중아를 출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은 피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알코올 부분입니다. 사실 임신하시기 전에 알코올을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임신을 하신 후에는 알코올을 반드시 끊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게 되면 좀 아무래도 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술자리도 피해 주시고 임신 기간 중에 음주는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특히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서 알코올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부분입니다. 임산부님들 같은 경우에 커피를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커피 향이 자꾸 커피를 마시게 하는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 임산부는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300mg 이하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 믹스는 한 64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120mg까지도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섭취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라든가 고단백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메틸수은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틸수은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으로서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는 주 1회 100g 이하를 권장을 하고 있고 참치 캔으로서는 주 1회 한 400g 이하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실 때에도 항상 그런 메틸수은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아무래도 의약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의약품 그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임신 중에는 약물에 노출된 경우에 기형 유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사용하실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약사분과 상의를 하신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임신 시기별의 기관 형성기가 있습니다. 태아의 기관을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을 최소화하시고 의사와 약사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제 태아기 같은 경우에도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노출에도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태아를 출산하신 이후에는 모유를 수유하시고 싶으신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모유를 미리 착유해 놓고 그것을 태아에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유 착유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모유 착유기를 구매를 하셨다면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모유 착유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되시고요. 모유 착유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유 착유 전에 가슴이 청결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청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유에 위해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과 가슴이 청결한 상태인지 그리고 모유 착유기도 청결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유 착유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두가 깔때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깔때기를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모유를 착유하실 때 모유가 역류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눕거나 아니면 옆으로 눕거나 비스듬한 자세에서는 모유 착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센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가슴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약한 압력에서부터 센 압력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압력을 찾으시면 되시고요. 착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착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착유가 끝나게 되면 전원을 먼저 끄신 후에 가슴과 깔때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천천히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깔때기와 가슴 사이에 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분리를 억지로 하시게 되면 가슴의 상처라든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유 착유기를 사용하신 후에는 모유가 접촉된 부품들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모두 분리를 하신 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세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소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척 및 소독하신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보관 용기나 청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다른 것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시에도 중고 제품이라든가 임대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교차 감염 아니면 제품의 보증 기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수시로 역류 차단기를 확인해서 남아있는 모유를 제거하고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세척이나 교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차 감염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전동식 모유 착유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차단 시까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잠자거나 아니면 졸음이 오실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유가 젖병에 가득 차게 되면 역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젖병에 모유가 가득 차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유 착유기 사용 초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유두부의 상처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유가 역류했을 경우에 즉시 작동을 멈추고 깔때기로부터 호수를 분리해서 모유를 제거해 주시고, 또 역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제품 구입처에 연락을 하셔서 점검하신 후에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유를 아이들에게 급유하지 못할 경우에 임산부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분유 제품입니다. 분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서 유가공품 중에 조제유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조제유류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아니면 유가공품을 주 원료로 해서 여기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해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모유를 수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분유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 분유 같은 경우에는 모유와 비슷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유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6개월까지, 그리고 6개월 이후에 급유하게 되는 분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 이하는 조제 분유 또는 조제 우유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는 성장기용 조제 분유 또는 성장기용 조제 우유라고 해서 제품의 구분이 다르게 됩니다. 조제 분유나 조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모유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모유 대용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기용 조제 분유 또는 성장기용 조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상인 영유아용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제 분유와 조제 우유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는 성상 자체가 분말로 되어 있으면서 우유에서 유래된 성분 함유량이 60% 이상인 것을 조제 분유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기용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도 분말 형태이며 우유 유래 성분 함량이 60% 이상인 것을 성장기용 조제 분유라고 하게 됩니다. 또 이 조제 분유와는 다르게 조제 우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조제 우유는 성상 자체가 가루 제품이 아니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유에서 유래된 성분 함량이 9% 이상인 것을 조제 우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기용 조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액상 형태의 우유에서 유래된 성분 함량이 9% 이상인 것을 조제 우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유를 선택하실 때 원령수를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원령수를 보게 되면 보통 태어나서부터 100일까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분유가 1단계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유에서 가장 비슷한 성분으로 맞출 수 있도록 분유를 제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00일에서 6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분유입니다. 성장기용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신생아 또는 영유아의 그 원령에 따라서 분유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분유를 타서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급유를 할 경우에 젖병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젖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젖병 같은 경우에는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손이 좀 오염 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급유를 하거나 이럴 때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젖병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젖병 같은 경우에 세척 시에는 부드러운 소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 젖병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세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병이 만약에 내부에 흠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병도 이제 뜨거운 물에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그 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열탕 소독인데요. 열탕 소독 시에는 젖병 내부가 완전히 그 뜨거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젖병 안쪽까지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
예, 분유가 차가워졌을 경우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고르게 데워지지 않아서 역류와의 이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젖병의 재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경호르몬 또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이라고 해서 비스페놀 A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사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젖병에서 비스페놀 A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젖병에는 비스페놀 A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젖병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품질 표시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젖병의 재질이 폴리프로필렌 아니면 폴리에테르설폰 같이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재질에서는 재질별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질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재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드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산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젖병을 구매하실 때 품질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신다면 이러한 젖병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구매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부님들의 식의약 안전 사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출산하신 이후에도 모유 착유기, 젖병, 분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태아와 임신부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